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간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 경제, 그중에서도 지방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지방경제다. 서민금융 덮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산, 울산 지역 신협 연체율을 보니까요. 지난해 말에는 2.7%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4%대로 높아졌습니다.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요.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정책금융인데요. 이 경우에는 석 달 사이 연체율이 20%로 뛴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지방경제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사회원로 12분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적폐청산 타협 안 된다. 진상규명 뒤에 협치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사법농단은 심각한 반헌법이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기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원로의 오찬 간담회 내용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고요. 역시 비슷한 내용을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시죠. 청소년의 술을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경우에 그 점주, 가게 주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요. 그거에 더 나가서 부모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술 판매한 음식점주뿐만 아니라 동석한 성인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어제 여성가족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뭐 가볍게 술 한잔 마시지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큰 사무실인데 책상이 몇 가지 있고 분위기를 보면 약간 썰렁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인공지능연구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뭔가 한산해 보여요. 자, 기사는 이렇습니다. 책상 몇 개 놓인 이곳이 한국 AI 거점이다. AI 거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글쎄요. 썰렁합니다. 내용 보시면 알파고 쇼크디 정부 주도로 첫 1000평 규모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몇 년 지났죠. 정권이 바뀌자 지원이 끊겼다 그러네요. 그리고 박사급 4명 등 연구 인력은 20명만 근무하고 있다. 원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AI 개발 연구자원 총 동원령을 내렸고요. 중국은 3년간 17조 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 AI, 우리 정부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만들었던 이런 연구소, 이런 기관, 지금은 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2분의 현역 의원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삭발정치와 장외투쟁.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무일 항명, 폭풍 전야.
이런 분위기라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소식은 삭발 정치.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열었고요. 국회에선 삭발을 했다. 경부선 순회 집회 나선 자유한국당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제 동시다발 장애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 안 하면 국민의 분노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호남선 장애투쟁이 있고요. 주말엔 광화문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국회 본청 앞 계단 앞에서 본청 앞, 그러니까 뒷 배경이 국회 본청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외 도당위원장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5분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이쪽에 쭉 소개가 돼 있는데요. 마지막 번호는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4명, 그다음에 도당 위원장 1명 이렇게 해서 5분이 어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어제 그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투쟁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저희 삭발식에 저희 동료 의원들 11분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지금 5명이 먼저 하고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릴레이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5시 이렇게 참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사당이 힘을 합쳐 달려드는 기세에 청와대 보위부 신설, 공수처법, 원천무효! 자, 어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언론들이 여러 가지 결이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경우는 약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군요. 그 내용 좀 보시죠. 대한민국만 있는 삭발 단식, 10위권 강국인데 부끄러운 구태 정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목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 모습 봐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당 5명, 어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정치적 타협보다는 손쉽게 지지 유도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 분석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엔 힘이 없던 야당이 최우수단으로 썼던 건데 지금이 21세기인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 보면 여당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요. 제1야당 약자 코스프레 공감 미지수다.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요. 권력 잡으면 대화를 안 한다. 여당 책임론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삭발을 했던 주인공의 한 분인 성일종 의원께서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삭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단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국민들한테 여야가 합의를 잘 해서 이런 극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당의 폭주나 잘못된 이 길로 갈 때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의 그 통로가 막힐 때 이제 갈 수 있는 극단적 방향이 이런 방향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삭발식에는 예정대로라면 10분의 현역 의원이 참석하시는 걸로 예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4명만 삭발에 참여했고, 물론 이창수 도당위원장은 참석해 5명이지만 현역 의원은
10명에서 4명으로 약간 참석자가 줄었습니다. 6분이 빠지신 건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제 상황에서요? 예,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예.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대표를 수행하고 예.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시느라고 함께 하질 못했고요. 그래서 구두적으로 저희가 1차로 하고 또 연이어서 일정을 좀 보면서 2차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국회에서 또 한 차례 삭발 이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예, 했다는 또 여당이 이 예. 전국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흐름도 좀 저희가 좀 보면서 예. 아마 2차로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강병원 의원 옆에서 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들으셨는데 어제 모습 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삭발하는 모습을 직접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예. 각자 이제 뭐 느끼시는 이런 스펙트럼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지금 야당이 이 장외투쟁, 삭발 이 방법보다는 예. 전격적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어. 우리 야당이 앞장서서 예. 추경을 챙기겠다. 어. 우리 야당이 앞장서서 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밀어놨던 예. 민생 법안들 숙제를 예, 예. 우리 야당이 먼저 하겠다라고 어.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국회 폭력 사태 이후에 예. 단식과 장애투쟁으로 가는 모습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원하셨을까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21세기에 사라져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그게 단식과 그리고 삭발과 예. 그리고 의원직 사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사실은 굉장히 강한 선택이에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용할 수 있는 언론도 많고 또 114명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예.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함께 책임을 느끼고 이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저는 큰 역할을 해줘야 될 이때에 과연 이 삭발과 계속되는 장외투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예. 큰 정치 혐오와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참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서울주 의원님. 네. 강 의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셨다 그러면 전국 예. 운영을 잘해야지요. 야당이 안 나가도록 해야지요. 이 야당이 나갈 수 있도록 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여당입니다.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하니까 국민들께서 잘 예. 모르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은 그리고, 예.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농구 경기에서 했을 때 1점 슛과 2점 슛이 있었어요. 예. 관중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3점 슛을 예.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1야당이 114명입니다. 2, 3, 4 여당에 준하는 이 세 개의 당이 48명이에요. 예. 1야당을 빼고 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데 예. 제1야당을 어떻게 빼고 하나요? 또 두 번째 아. 공수처법을 가지고 했는데 공수처법은 청와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선거법은 2, 3, 4당이 필요한 예. 거예요. 이것을 예. 패키지로 했단 말이지요. 경제가 급하고 나라 경영이 위태롭고 예. 이러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반영하고 함께 토론을 해야지 예. 이걸 물리적으로 다 밀어붙였단 말이죠. 법을 위반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 말씀하신 게 아마 서울신문 요 지적인 것 같아요. 권력을 잡으면 대화 안 한다. 여당 책임론도 일각에서 나온다. 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강병우 의원께도 아무래도 발언 기회 좀 작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예.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싸우기도 격하게 싸웠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단식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두 분이 뭔가 타협을 이뤄냈거든요. 또 그런 과정이 그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이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뭔가 이 두 분 사이의 대화가 예.
대화는 하지만 예.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 몇 달 동안을 보면은 예. 오로지 정쟁과 반대 만능 그리고 국회 보이콧, 릴레이 단식으로 상징됐던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예.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 주고받는 대화 타협의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각각 다른 결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대해서 가출 정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당과 청와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 삭발로 돌아가서 예. 우선 성일종 의원께서 힘없는 야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자유한국당보다 더 힘이 없는 집단은 그러면 어떤 저항 수단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저께 공교롭게도 예. 청와대 기자들이 출입하는 춘추문 앞에서 예. 장애인 관련 단체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이 발달 장애인 관련 발달 장애인 관련 관계자입니다. 단체 관계자들이 와서 정말 몸으로 예. 본인들의 억울함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한 걸로 아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예. 있습니다. 그 두 장면이 과연 같은 아. 입장에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예. 정말 우리 힘없는 집단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수단은 삭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예. 맞을까?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요. 예. 권한이 없을 수도 있지만 권한이 정말 막강합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데는 저는 국회의원만큼이나 권한이 더 막강한 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잘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당내에서도 당연히 합의가 필요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제동을 거는 데는 예. 국회의원 한 분의 역할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말 막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저항 수단이 이거밖에 지금 없나? 예. 서울신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정말 군사 독재 시절에는 다른 저항 수단이 없었죠. 언론도 차단이 돼 있었죠. 예. 지금 같은 SNS 예.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없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비교를 해봐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 그러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총선 예. 지금 국회의원님들의 모든 관심은 총선밖에 없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보다는 1년 후 4월 15일에 열려야 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모든이라고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거기에 관심이 예, 가 있죠, 지금.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모두는 아니고요. 예. 상당 부분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는데 그러면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보여줬던 예. 그런 동물국회, 흔히 말하는 의사진행, 회의 진행을 예. 완력으로 방해하는 것과 함께 예. 자유한국당은 그럼 계속 장내로 들어가지 않고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일정 잡아놨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장 외에서 그럼 계속 투쟁하고 장 외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만을 상대로 정치를 할 거냐. 그럼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 그런 점에서 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일정들 좀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중에 섞여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삭발 경부선 라인 보고대회 어제 얘기입니다. 장애투쟁 본격 돌입한 한국당이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청와대 분수합 최고위원회의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황교안 대표는 5년 정권이 미래를 갉아먹는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어제 집회를 했고요. 오늘은 광주, 전주, 호남선 라인 순회를 합니다. 국회로 돌아오라는 4당 요구에 한국당, 우리 당을 농락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순회, 집회라 그럴까요? 아무튼 투쟁이랄까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악법 패스트 트랙을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정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정일조 의원님, 앞으로 이 장애투쟁 어떤 일정들이 지금 예고돼 있고요. 아무래도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 많겠죠? 이 부분은요. 예, 우선 우리 윤경호 논설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완력으로 방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사실 좀 내용이 틀립니다. 이 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법을 위반한 거지요.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이 사보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당명하고 틀리게 의견을 내니까 김홍신 의원을 당에서 강제 사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추미애 의원, 이종걸 의원, 정세균 의원 등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보임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회 해설서까지 다 있고 그때 배경까지 설명이 된 게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이나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를 이 강제적으로 사보임까지 시켜서 이런 사태가 나오고 온 거기 때문에 좀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의안과에서 이렇게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국회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망치와 또 빠루를 들고 와서 이런 불상사를 내고 그랬는데 야당이 주로 갖고 가는 거지요. 그 무기들은 여당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거 그 지난주의 모습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선거법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좌파의 독재가 연장되고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금 판단은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를 놓고 보면 호남 쪽에서는 평화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당들이 여러 개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정의당이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정상적 과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드리고 또 공수처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경찰, 또 특검법, 특별감찰관법 이런 것들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위정자들이 과거 정권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선거법하고 또 청와대 안하고 서로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딜을 하면서 온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은 장애 집회도 하겠지만 민생과 관련돼서 특히 추경,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 등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행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장애투쟁을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강병호 의원께 지금 성일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짧게 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 발언할 기회를 잠깐 드릴게요. 일단은 뭐 마지막에 그 민생과 관련해서 병행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봤는데 굉장히 전향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아마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종 의원님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자유한국당 내에 다수 의견이 돼서 장애투쟁을 어느 정도 하시고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 다시 힘이 되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토론 분위기로 가다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로 두 분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어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원로들이 만나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2가지 기사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기사 내용을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 정치적 타협은 어렵다. 이런 입장. 아까 일면 기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홍구, 윤여준 등 사회 원로 12명 청와대로 초청해서 어제 간담회를 가졌고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중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대화 중에. 진상규명 뒤 협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고요. 이 사회 원로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정치권, 국민, 커지는 정파적 적대감 걱정이다. 요 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계파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어제 이제 사회 원로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요. 정책 기조 지금쯤이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 원로들이 2시간 동안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단 맨 아랫부분 좀 봐주시죠. 어제요, 이 간담회가 끝난 뒤에 청와대 대변인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의 고언이 나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대변인이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만 책 한 권 분량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적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윤여준, 지금 민주당은 꼭 야당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리고 송옥은 국민은 새 정치를 원한다. 김우식,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요거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일본 자국 정치에 이용을 한다. 한일 관계 문제를 자국 정치에 이용한다. 그래서 문제를 증폭시킨다. 이런 약간 불만 섞인 입장도 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기사도 읽어봤고요. 브리핑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원로들이 한 얘기 중에 딱 한마디 찝으라면 예. 정책 기조를 좀 바꿔보시죠. 아마 이 조언일 거예요. 왜 바꾸느냐.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흔히 말하는 소득주 성장. 예. 선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방향을 바꿔보시죠. 탈원전 해봤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용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이라도 좀 해보시죠. 이런 걸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중에는 적폐청산, 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가 함축이 돼 있을 겁니다. 예. 흔히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했던 것처럼 국정을 정말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운영을 했나. 공직에 있지도 않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농단을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래서 탄핵까지 갔고. 그에 대해서 법 위반, 실정법 위반 정리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나머지도 그러면 적폐청산이라는 범주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전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논리 그리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편가르기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면 나머지도 모두 다 싸잡아서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지지자,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크게 보면 이 사람은 보수, 이 사람은 진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둘로 양분이 됐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원로들의 얘기에 대한 대통령의 예. 답변도 예. 만약에 이런 일반 국민이 볼 때 진영 논리를 부추기거나 편가르기를 오히려 더 대통령이 혹시라도 예. 옹호하는 듯하는 걸로 비춰졌다면 예. 이건 정말 큰일이다. 아. 앞으로도 그런 식의 행태나 예. 그런 식의 언급은 지양이 돼야 된다. 자제가 돼야 된다. 바로 그런 점이 원로들이 얘기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진실과 화해, 용서라고 썼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을 보면서 깜짝 예. 놀랐습니다. 어. 우리가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예. 뽑았지만 그 대통령이 헌법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최순실과 그런 사적인 사람들이 예. 개입을 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는 걸 봤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는 또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게 있었고 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도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 거래가 있었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인권들 이런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많은 예. 재판들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진실은 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화해와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인종차별 정책들에 대해서 다 예. 밝혀내고 그 진실이 규명되니까 화해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 저는 정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 11월에 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처음으로 있어서 12개의 합의안을 대통령과 함께 예.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하자. 예. 이런 약속들을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했지만 예. 이 국회가 끊임없이 보이콧되고 파행으로 흘러가는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국회에서부터 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작업들이 노력들이 되올 때만이 우리 사회에서도 진실, 화해, 용서가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일종 의원께서는 어제 있었던 사회 원로와의 오찬 간담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예. 사회 원로분들을 초대해서 예.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니까 가신 분들이 며칠 동안을 고민하시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그렇겠죠. 될까 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듣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겠죠. 예,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해서 예. 대통령한테 가셔서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말씀은 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예. 말씀 주실 거 아닌가요? 이러한 고언을 우리 대통령께서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또 제가 초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 써놨는데 취임사 하실 5월 이제 10일이면은 예.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날입니다. 예. 그 취임사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으로 대통령 되셔서 5년 동안 이끌어가야 될 국가의 수반으로서 하셨던 말씀들을 예.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을 지지했든 안 했든 예.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잘 섬기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갈등과 분열을 다 예. 통합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지금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원로들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예. 본인의 취임사하고 한번 맞춰보시면서 남아있는 3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 그리고 사회 원로도 물론 12분이라서 전 결들이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사회 원로를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본다면 거기서 나온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중에 핵심은요, 적폐청산주의의 협치, 이렇게 어떤 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원로들은 모두의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어떤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왔는데, 강병원 의원께서는 아마 대통령이 어떤 생각에서 그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께서는 사회 원로들은 어떤 배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마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적폐청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찬에서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일부 여론에서도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못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적폐청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적폐청산이 뭐 만약에 계속 타협이 어렵다고 한다면 진행을 하더라도 동시에 다른 민생 경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도 꼭 정부에서 챙기는 그런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동시에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에 쓸 수 있는 힘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에 주력할 을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사안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항명이다. 어떤 언론은요,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내용 좀 보시죠. 한국일보가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여기 보시면, 검란, 번지나, 무섭습니다. 검란. 문무일 반란의 폭풍전야다. 검란, 반란. 이건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들입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수사권 조정에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문무일 총장 내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논의에서 소외돼 불만이 쌓였는데 국회에서 검찰 관한 축소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자 검사들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법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얘기합니다. 강경 대응론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문무일 총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지금 임기가 2달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뭐 장구일보 표현대로 뭐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럴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당사자가 또 한 축의 당사자가 경찰입니다. 경찰은 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의 반격, 통제 불가 검찰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 징계 요청 가능하다. 경찰 수사 통제권 되레 강화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경찰은 반발하는 거예요. 검경 향후 여론전이 격화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는데 일단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은 왜 반발하고 그리고 또 경찰은 또 여기에 왜 반발하는지 세 가지 내용을 좀 아주 굵고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29일 날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할 때 검찰한테 지휘를 받게 돼 있고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삭제함으로써 수평적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1차적으로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게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혐의 없음 의견으로 보내게 되면 검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종결을 하게 되는데 수사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건데 경찰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이제 종결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법안에서 이제 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보완책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좀 이제 여론에서 강하게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5월 1일 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5문단의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그리고 그 글에도 뭐 어떤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고 이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현재의 그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얘기했네요. 포괄적이고 또 한 부분은
현재의 뭐 이제 법안에 의하면 그 국가 정보권, 그러니까 국가 정보권과 1차적 수사권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형사사법제도의 올바른 뭐 방향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여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이제 이 독점적 권한, 굉장히 좀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수사종결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종결을 하게 되더라도 이 뭐 고소인이라든지 고발인,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검찰에 다시 기록이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뭐 경찰이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그리고 뭐 수사 지휘권에 관해서도 수사가 이제 뭐 수평적 구조로 가기는 하지만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아직도 새로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면서 그럼 이거네요.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기존에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검찰은 이 변화가 너무나 엄청나다. 큰일 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찰은 무슨 소리야? 애게 그 정도 바뀌는 걸 갖고 이렇게 반발하는 거야. 이렇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이걸 지켜보는 여권의 심정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문 총장 개념 없는 언행이다. 여권 부글부글. 뭐 이렇다네요.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국당은 대통령 부끄러움 느껴야 이렇게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또 분위기도 있어요. 민주당 검찰 출신 조응천 뭐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두둔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관련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내용도 여기 기사에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난 재현될라 이런 약간 걱정이 있나 봅니다. 문무일 반기에 침묵하고 있다. 다만 거취 내비친 검찰총장엔 불쾌해하고 있다는 이런 기류가 감지도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검찰의 주장도 또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충분하게 검찰 의견도 수용을 해서 좀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다음에 할게요. 문 총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인지를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혁명입니다. 예. 자, 강병호 의원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일단은 그 작년 6월이었죠. 우리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함께 모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는 많은 논의들이 경찰, 검찰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그 해외 출장 중에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좀 성급하고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식 일정이 5월 8일인가까지 있어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귀국하는 것도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해외 출장을 나갔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빠져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우려스럽고요. 저는 이 국회에서의 이루어진 이 입법권자들의 그 합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장 330일 동안 이 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강제되어 있습니다. 예. 합의를 강제하는 게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요. 검찰의 입장들이 뭐 행정부 내에서 조율이 돼서 왔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회 내에서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견이 조금 더 첨가가 됐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 역시 그 이 선출된 권력이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고뇌와 논의 속에 만들어진 이거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조 의원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3가지 내용 중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검찰총장의 어떤 저런 반발을 통해서 다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한국당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건 청와대와 여당이 잘못 만들어 놓은 후폭풍이라고 봐야지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분명히 별개로 분리돼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근데 친여당 성향의 세계 당하고 또 여당이 이걸 묶어가지고 무리하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파열음이 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검찰의 사실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이 권력을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을까. 그동안 꾸준히 나온 얘기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집권 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각 기관에서는 자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또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되거든요. 왜? 공수처법을 가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너무 강해져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세기 때문에 헌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더 강화해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이든 고위공직자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조사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대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잠깐, 성일종 의원님. 아까 이제 공수 얘기는 아까 제가 듣기엔 충분히 좀 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간 검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공수처 쪽으로 전부 다 가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검찰이 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 없이 일을 만들어 놓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패스트트랙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3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론은 할 수 있지만 토론의 결론이 안 나면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토론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2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약간 상황이 묘하게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 중앙일보 기사에 여기 부분에 다뤄지고 있는데요. 조응천, 금태섭 여당 안에 대해서 비판하자 여당 지지층 검은머리 짐승이다. 이렇게 비난해요. 검은머리 짐승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검은머리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난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자, 1일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취지와 정반대로 결론난 개정안에 반대한다. 일단 반대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일찍부터 공수처가 특별 권력 기관이기에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자 SNS상에 이 두 의원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래서 아까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딴지 걸지 말고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렇게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유미용 의원님. 이 부분은요. 글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가 여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 편을 들었다가 또 다른 의견을 내면 저쪽 편이라고 바로 반대 매도하는 이건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패스트 트랙 이거는 국회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의사진행 합의의 절차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러면 이제부터 양당 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 이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선진화되려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모든 국회의원이 다 따라가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투표 마찬가지고요. 법안투표도 개인별로 소신투표해야 되고 개인별로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응천이나 금태섭 이 두 분이 물론 검사 출신이니까 장애인 자기들 친정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비판 중에 또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있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이겠죠. 저는 뭐 충분히 이건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권한을 좀 더 떼서 다른 쪽에 주자라는 거에 대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사법이든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을 왜 고치려고 하느냐. 자, 99명의 도둑을 잘 잡으라고 그 기관들에게 권한을 더 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점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검찰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기는 것 같고 경찰은 가져오는 권한을 합쳐보니 정보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서 또 오히려 더 비대한 뭐가 생긴다. 이걸 정권은 어찌 보면 자기들 입맛대로 악용하려고 한다고 야당은 비판을 하는데 공수처라는 것도 새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야당은 영원히 집권을 안 할 거냐?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운용의 문제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과 수정을 하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문무일 총장의 문제 제기는 시점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마치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은 정해진 것처럼. 근데가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반대하는 게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은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리를 걸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점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합의되기 전에 검찰은 여권 내부의 논의 과정 또는 다른 과정에서 국회를 의원들을 상대로 또는 여권을 상대로 얼마든지 사전에 문제 제기를 더 강도 높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회에서 이미 끝난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패스트 트랙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점도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좀 정치권 그리고 뭐 검찰, 경찰까지 지금 다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진 모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결도 나왔고요. 잘못 인정한 딸 그러나 엄마는 모르쇠다. 자, 한진 모녀 이렇게 돼 있죠.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연아 벌금 1,500만 원 구형됐다. 그러나 이명희 전 이사장은요. 회사에 부탁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그냥 된 거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재판 상황에서 비쳤던 한 대목을 묘사를 하고 있군요. 딸 조연아와 같은 날 법정에 선 이명희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아기. 그래서 뭐 요 표현을 오늘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연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벌금 1,500만 원 구형했다. 어제 뭐 법원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구형대로. 그리고 이명희 불법 몰랐다. 혐의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회견 직접 정리하셨습니까? 첫 재판 끝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생 비자 발급 지시는 직접 하신 겁니까?
둘이 나오실 때 같이 껴안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재판 끝나셨는데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님한테 엄마가 잘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네. 아까 제가 기사를 설명한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다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검찰이 어제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아까 설명이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1,500만 원. 그리고 뭐 딸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모친은 부인을 했고.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예, 지금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예.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예. 그 외국인 이제 가사 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서 이제 본인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이렇게 좀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뭐 재판을 그런 판결을 해달라라고 해서 바로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1,500만 원 정도를 구형을 해달라라고. 근데 그 첫 재판에서 그렇게 구형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예,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만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빨리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이제 바로 판결 선고일이 잡힌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좀 혐의를 받았던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한항공에 내가 가사 도우미를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이런 법 위반 사실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을 좀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혐의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기일에 당연히 끝낼 수가 없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사례가 딸과 모친의 사례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군요. 자, 어제 내용 중에 다른 이 기사 말고 조선일보 기사 좀 보여주시죠. 요 말입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우리 아기. 자, 윤효 의원. 글쎄요, 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묻어나긴 합니다, 요 부분.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자칫 저 한마디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게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성수 변호사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 검찰의 구형량도 벌금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뒤집어 보면 이 두 모녀의 불행한 일은 지금 남편과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과연 이 딸들의 철없는 행동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아마 뭐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분들이 고개를 사실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 수 없는 일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반성을 하고 얼마나 이게 이제 앞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이어질지 전 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기사를 보시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자분들 따라서 각각 다른 생각도 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범행 가담을 시인했는데 어제 법원은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부족이다. 일단 법원이 밝힌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보시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요, 앞서 이 친모는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딸이 살해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이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영장 자체가요. 자,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여중생이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붓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실제로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친모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처음에는 그 사건 현장에 없다고 진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을 다시 바꿔서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경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살인죄의 공범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조범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현장에 있던 것은 아마 친모가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거기 있었다. 친모가 지금 현재 여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내가 좀 말리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었다라든지 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아직 입증이 됐다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를 기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경찰은 좀 더 보강해서 다시 또 영장을 청구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뭐 범죄 뭐 소명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증거인멸을 우려라든지 도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기각이 됐던 뭐 그런 부분들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인 뭐 증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강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친모가 저런 행동을 보였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수사는 아무래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층간소음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냐? 좀 아파트를 좀 두툼하게 지면 안 되는 거냐? 그런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들여다보니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 인증 등급 96%가 부실, 일단 부실, 무려 96%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한마디로. 보시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 입주 기준 아파트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공영이건 민영이건 갈릴 거 없이 상당수가요. 사후 검증 없이 소음 차단 성능을 인정했는데 이게 다 부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이게. 데이터 조작하고 시공 절차를 안 지켰다. 조사대당 60%는 아예 부실 정도가 아니라 최소 성능도 못 갖췄답니다. 소음 방지에. 다음 기사 보시죠. 부실 바닥재 시공, 평가 조작, 아파트 60%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랍니다. 최근에 진 아파트들이에요. 조사 대상은. 그럼 뭐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답니다.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 뭐 유명무실한 바닥재 사전 인증제도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공사가 되는데. 답답하군요. 유명 의원님.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 다른 사안에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예. 이렇게 타율적인 강제로 이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갈 것이냐. 층간소음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닥 시공을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사후에 검증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완공 검사를 할 때 이런 거에 미치지 못하면 완공을 검사를 승인을 부셔서 볼 수도 없고 어떡하는 승인을 겁니까?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타율적인 강제를 더 엄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부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문화를 감안해서 서로 간의 배려를 좀 더 하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풀 거냐.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마돈나입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이날 마돈나는 해적 컨셉트로 수많은 댄서와 함께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1958년생인 마돈나는 만 60세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나이가 무색할 정도라며 역시 마돈나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식물원입니다. 초록 식물들로 가득한 온실 정원이 보입니다. 이곳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보타닉 공원인데요. 보유 중인 식물은 3,100여 종에 이릅니다. 6개월간 임시 개방을 마치고 그제 정식 개원했는데요. 도심 속에 위치해 시민들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람객들 사이에선 주차시설이 협소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이연주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이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입당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당을 입당한다는 적은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한국당이 변하고 언젠간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 여운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사진 봤는데 60세의 마돈나. 대단합니다. 60세란 나이는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마돈나입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이날 마돈나는 해적 컨셉트로 수많은 댄서와 함께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1958년생인 마돈나는 만 60세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나이가 무색할 정도라며 역시 마돈나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식물원입니다. 초록 식물들로 가득한 온실 정원이 보입니다. 이곳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보타닉 공원인데요. 보유 중인 식물은 3,100여 종에 이릅니다. 6개월간 임시 개방을 마치고 그제 정식 개원했는데요. 도심 속에 위치해 시민들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람객들 사이에선 주차 시설이 협소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이현주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이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입당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당을 입당한다는 적은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한국당이 변하고 언젠간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 여운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